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내가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000만 원이 나왔다. 비과세, 세법 개정안에 담겨질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7월 말 정도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담겨질 내용으로 취득세 관련된 부분,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 단기 세율에 대한 부분이 담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지만 안타깝게 그 내용들이 담겨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정부 당국에서는 그 법안들이 담겨질 경우에는 여소야대 정국으로서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세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작년에 종부세 완화 혜택으로 인해서 세수가 급속도로 감소되었고, 또 집값 하락에 있어서 양도세가 잘 거쳐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취득세도 잘 거쳐지지 못하고, 따라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감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발표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입법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의안 발의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의안 발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양도세 중과 완화도 마찬가지 내년으로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도세 단기 세율은 올해 의안 발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세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는 주택담보대출 받는 분들 가운데서 이자 납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당연히 이자 상한액에 대한 부분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데 600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세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운데서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신축 아파트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서도 담보대출 받았을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만기를 30년 만기로 진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다수가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정금리 플러스 비거치식은 첫 달부터 원리금 납부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고정금리로 첫 달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인데 거치식인 분들, 고정금리인데 거치식은 1년 거치, 2년 거치, 3년 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1,8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또는 변동금리인데 비거치식 첫 달부터 원리금을 납부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1,800만 원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8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30년 만기 이상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1,8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요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한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해당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부분도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소득공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해당에 대해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부액, 납입한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인데 이 한도를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주택 청약하시는 분들 보통 민영주택과 그리고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10만 원까지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영주택,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50만 원 납부를 했다. 그러면 납입액의 40%니까 50만 원에 12달이라고 한다면 600만 원에 40%, 연 24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 한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한도를 받아볼 수 있는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고 있는데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 보증금 등에 따른 감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자,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주택은 특례 조건으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주택인 분들 가운데서도 월세를 받는 분들, 그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으면 당연히 월세에 소득이 발생이 되죠. 따라서 임대소득세를 5월달에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월세 받는 분들은 그냥 임대소득세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도 임대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3주택자인데 부부 합산으로 3주택인 분들은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합산 금액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내가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라고 한다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간주 임대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간주 임대료에서 소형주택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3년을 더 연장해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또 본인을 대입해 가면서 내가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택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4주택자인데 전부 전세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주택자인데, 자, A라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10억이라고 합니다. 10억. 또 B라는 주택에는 7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라는 주택도 5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상황이고, 또 D라는 주택도 있는데 이 D라는 주택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주택자인데 3주택 이상자,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자는 간주 임대료를 반드시 계산해서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보통은 다세대 주택이 많이 이렇죠. 이런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그래서 주택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와 B, C의 주택만 합산돼서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간주 임대료. 이 간주 임대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우선 A라는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전세 보증금이 10억입니다. 자, 간주 임대료에서는 3억이 공제가 되는데 적수가 가장 큰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A에서 3억을 공제하고요. 또 여기에 임대일을 만약에 1년 동안 했다. 그러면 365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0일을 임대했다. 1년 중에. 그럼 200일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60%를 적용을 하고요. 60%, 0.6. 그리고 365일을 나눕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는데 2013년 기준에서 2.9%입니다. 2.9%. 그렇다면 계산을 할 땐 0.029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임대 소득 금액이 얼마 발생되냐? 1218만 원이 발생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B라는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 전세 보증금이 7억이에요. 이제 공제되는 게 없죠? 365일을 임대했고 60% 적용하고 365일 나누고 이자율 2.9% 나누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똑같이 1218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C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주택은 5억이래요. 5억. 똑같이 5억에 임대를 365일을 했고 60% 적용하고 365일 나누고 그리고 2.9%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약 870만 원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요 합산 총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소득 금액. 이게 얼마가 되냐면 약 3,306만 원이 됩니다. 3,306만 원.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입니다. 자, 2천만 원, 소득 금액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또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별도로 분리과세로 14%만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분은 무조건 요 금액이 본인의 사업소득 뭐 이런 금액에 같이 포함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함께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천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에 비과세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 이 면세점이 얼마 정도 되냐?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 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뭐 3주택 이상이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자라고 할 경우에 400만 원, 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소득 금액이. 만약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원에 60%를 빼줍니다. 공제 60%. 그러면 1,000만 원에 60%니까 600만 원을 빼주고요.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얼마를 공제해 주냐면 약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1000만 원에 600만 원을 빼면 400만 원이 남고 400만 원 공제되면 0이 되네요.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 반대로 미등록자인 경우에 이분들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나온 분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400만 원에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죠. 400만 원에 50%를 빼주면 200만 원이고 200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0이 나온다. 따라서 면세점은 미등록하신 분들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하이다. 그럼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는 1000만 원이 나왔다. 비과세.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따로 신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까지는 공제입니다. 배우자한테 6억을 현금으로 만약에 증여했다?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고요. 또 미성년자가 만약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 외 6천 이내의 혈족과 4천 이내의 인척은 각각 1,00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동일한데 그러면 기존 5천만 원은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할 때는 증여세, 과세가세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증여하는 사람은 직계 존속, 부모님, 내 윗사람, 본인의 윗사람이 증여를 해야만 하고요. 공제 한도는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로 총 4년 동안 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요 날이 혼인신고 날이에요. 그리고 혼인신고 2년, 혼인신고 이후 2년, 5천만 원은 원래 공제를 받았던 거고요. 추가로 1억을 공제받는 겁니다. 1억. 이걸 혼인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총 합산 1억 5천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때 증여를 받아도 되고 이때 증여를 받아도 된다. 이해되셨죠? 혼인신고일 이전에 2년 이내 그리고 이후에 2년 이내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었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그리고 미리 증여를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혼인신고 이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1억을 증여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파혼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안 됐죠. 안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 1억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1억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부모님한테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뭐 파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당일로부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부모님한테 반환해 줘야 된다. 그러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근데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로 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반환특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환특례. 자,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본다. 자, 그리고 가산세 면제 및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 전에 증여받은 거주자가 있습니다. 혼인 전.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제분이.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증여를 받았는데 요 2년 이내에 증여받고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혼인공제 1억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자제분이 혼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미리 증여를 했는데 혼인을 못한 거예요. 못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내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된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이후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5천만 원뿐만 아니라 1억을 혼인공제 1억을 증여해 준 겁니다. 증여받고 1억을 증여받고 1억을 공제받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인을 안 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정신고해야 되고 증여세 납부해야 되고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5천만 원 증여공제는 따로 받는 거고 1억은 혼인 공제로서 특별 공제를 따로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개강 규정을 해서 신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행 기준에서 이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조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서술식으로 계산 과정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적용돼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강 규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끔 이렇게 풀어서 다시 개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 방법도 알기 쉽게끔. 또 1세 1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되어 있고 논리적 연관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해서 알기 쉽게끔 만들고 도표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알기 쉽게끔 간결하게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도 개괄 규정 없이 8개 유형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이 부재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8개 특례 유형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전형적 예시로 이렇게 도표화하겠다. 지금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끔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제가 판서를 하듯이 알기 쉽게끔 이렇게 다시 만들겠다. 짧은 단문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도 정비하겠다. 자,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도 6개 항에 걸쳐서 분산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막 복잡하게 여기저기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유사성격 조항을 같은 호, 같은 목으로 활용해서 통합해서 기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도 알기 쉽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해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뭐 다주택 양도세에 대한 부분 이것도 뭐 개괄 규정 없이 13개 유형으로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고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알기 쉽게끔 이렇게 1호부터 2호 어떤 것들이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되는 건지 중과 배제에 포함이 되는 건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요 특례 제도를 요약해서 제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 토지 범위도 도표화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주택부수 토지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에 함께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서술식으로 나열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건축물이 30평짜리입니다. 집이 건축 면적이 30평짜리인데 그러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3배까지 함께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 면적이 30평이다. 그러면 토지 면적 3배니까 90평까지는 대지 면적 90평까지는 비과세다. 근데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90평까지는 비과세되고 10평은 일반과세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군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오피스텔, 상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무용은 업무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택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뭐 주택으로 활용하는 난방이 있거나 또는 뭐 싱크대가 있고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게 현재 현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로 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출입구가 있거나 취사시설이 있고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용도 변경일로부터 기산일로 변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용도 변경으로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 보유기간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현행 기준에서 보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인데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을 낸 상황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본다면 현행 기준에서는 2013년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23년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요 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예요. 12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래서 12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지만 12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죠.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요 장특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기존에는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으로 취득했던 2013년부터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2023년 요 시점 10년이죠. 10년. 따라서 세법상 장특공제 혜택은 약 20%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20%. 자,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12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0%를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걸 개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얘기인데, 똑같이 비과세 기간은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2억 2013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023년에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2020년 요 시점에 주택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2020년 시기에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에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었다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2억까지 비과세고 12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장특공제에서는 자, 똑같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기간 10년이죠. 10년의 기간에 장특공제는 20%입니다. 그죠? 또는 장특공제 주택으로 바뀐 시점 2020년에서부터 시점에서 2023년 거주 요건과 그리고 보유 요건을 각각 계산하는 장특공제가 있죠. 만약에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거주를 했대요. 3년간. 그렇다면 3년 보유, 3년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총 24%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 이 중에 큰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어떤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장특공제 24%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적용 시기를 보게 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또 용도 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장특공제 계산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아직 기한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분인데, 양도세 2월 과세에 대한 필요경비 합리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양도세 2월 과세 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계산을 하는데, 그 필요경비에 있어서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시켜줘서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2월 과세. 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취득을 1억을 해줬고 증여를 약 한 5억에 해줬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증자는 증여받고 양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여받고 양도를 하는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2월 과세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2월 과세. 2월 과세는 뭐냐? 자, 양도를 얼마 했냐면 10억에 했습니다. 10억.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을 받았죠. 그럼 5억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10억이 돼서 총 양도세 계산할 때 5억에 대한 부분을 양도세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자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을 보겠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할 때 기존에 5억이었지만 증여자의 취득 시점인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약 5억이 아니라 9억으로 보는 겁니다. 9억.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증자가 지출하는 양도세, 증여세도 포함이 되죠. 필요경비에.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뭐 보일러 같은 거 고치는 거 또는 뭐 샤시 같은 거 교체하는 그리고 뭐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수증자 부모님이 이제 지출했던 지출액만 포함이 되는데 이제는 증여자의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담겨질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법안들이 잘 진행돼서 통과가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또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어떤 것들은 반려가 나올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면서 하반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